제가 사실은 남 앞에 참 많이 섰습니다. 그 생각하면 거의 평생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처럼 떨리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도 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는 18개월 만에 미장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잠깐 안내가 나왔는데 휴대폰 끄라고 나왔는데 다 안 끄셨죠? 네, 잠깐 꺼내보실래요, 휴대폰? 학교에서는 이걸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라고 합니다. 잠깐 스마트폰 꺼내서 뭐 하나 검색을 좀 해보시라고 하려고요. 예,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창에 모지스 할머니 이렇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모지스 할머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주로 이미지로 그림이 뜰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예, 혹시 지금 안 해보셨으면 다음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냥 모지스 이렇게 안 돼 있고 모지스 할머니라고 돼 있을까요? 이분이 76살 때까지 술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놓으면서 76세까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평생을, 그쵸? 술을 놓으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76세가 되니까 이제 뭐 몸도 많이 늙었지만 특히나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술을 더 이상 놓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참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언니를 잘 이해하고 언니를 도와주는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 그림 좋아했잖아. 그림은 손가락 하나하나보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76세에 그림 그려봐 그러면 그리시겠어요? 이 할머니 해볼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101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기셨어요. 미국에서 거의 국민 화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친근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았기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었겠죠. 모네라는 화가가 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그림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 모네가 대수련연작이라는 정말 아주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언제 그리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73살, 아마 70대가 정말 좀 힘든 나이이긴 한가 봅니다. 73살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거의 실명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색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86세 때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보니까 또 그린 색깔이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점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사실 모네는 이미 인정을 받은 화가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에 그 그림을 불태우고 새로 그리게 된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모네 76살, 눈도 잘 안 보여요. 혼자의 힘으로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모네 옆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뭐 무슨 이런 남녀 사이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모네가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딸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 딸이 어릴 때부터 모네랑 같이 살면서, 의붓 딸이죠. 모네랑 같이 살면서 그림도 배우고 사제지간의 정까지 쌓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용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네 장남과 이 블랑슈라는 의붓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됐어요. 이 76세 그 무렵에 모네는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 두 번째 아내도 세상을 떴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 장남도 세상을 떴습니다. 눈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모네 곁에서 일상을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 해준 사람이 바로 블랑슈였습니다. 아마 블랑슈가 없었다면 모네가 대수련 연작이라는 그런 작품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한테서 두 가지의 공통점을 봅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전념했다는 것,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나의 편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것, 뭐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내 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리스 할머니에게도 모네에게도 정말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나이가 들면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젊은 날에는 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 저기서는 안 받아주면 저쪽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외로움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세상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이 좁아진 세상에서 내 편이 없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혹은 형제 자매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꼭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내 편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내 편이냐고요? 남의 편이지 어떻게 내 편이냐고요?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남편은 가장 소중한 내 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게 너무 많이 몰입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내 편일까요? 나는 자녀의 편일 수 있지만 자녀는 내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도 참 고우시고 음식을 참 잘하세요.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분의 즐거움이 뭐냐면 아들 내외한테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이분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이 엄마, 그 음식 보내지만 우리 먹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나 힘들까봐, 나 고생하니까 음식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 받은 음식을 택배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은 정말 싫었던 거죠, 그 음식이. 그러니까 맛과 뭐 이런 게 떠나서 부담스럽기도 했겠죠. 우리가 자식을 품에 안고 키웁니다. 품에 안고 키웠다고 해서 그 자식이 늘 내 품에 있는 건 아니죠. 또 내 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 편이 될 수 없는 자식은 자식대로 놔두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시고 나만의 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아들한테 그렇게 드렸던 돈을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형제자매나 혹은 그런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보냈다면 얼마나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내 편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누구의 어떤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한 가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 아시죠? 예,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에서 매년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과 관련된 조사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면 손주를 돌봐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 세계 평균이 몇 %였느냐면 성취감을 느낀다고 답했던 게 22%였습니다. 우리나라 몇 %였을까요? 몇 %였을까요? 8%였어. 놀랍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손주들을 많이 돌봐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만족감이 낮지?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부모들은 평균 27시간을 손주를 보는데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제가 한때 모셨던 어른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손주를 돌봐주셨습니다. 힘들죠. 근데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얘가 빨리 커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네가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저녁 식사가 끝난 자리에서 오시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째 가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축하한다.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아들네가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전화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 안 봐줄 수 없잖아요. 안 봐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봐주셔야죠,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저는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아들, 딸을 봐주는 것은 너의 권리도 아니고 나의 의무도 아니다.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이것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어떤 것을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굳이 거대하고 엄청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꽃을 좋아한다면 작은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는 것도, 산책을 좋아한다면 가까운 곳을 산책하는 것도, 또 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책을 하는 것, 읽는 것도, 무엇도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꼭 하나 생각하셔서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의 이 몸과 친해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다 아프시죠? 예, 어디 가려면 힘드시죠? 그렇다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몸이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충분히 삐걱거릴 수 있는 거죠. 한 2주 전에 제가 내가 언제 또 여기를 오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라산을 갔다 왔습니다. 백록담까지 글쎄 갔다 왔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백록담을 올라갔다 왔는데 물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챙겼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챙기고 스틱도 챙기고 이러면서 갔는데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그리고 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피어있는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흘린 땀을 식혀주는 바람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늦으면 그게 남에게 뒤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걷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내 몸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 나도 젊은 날에는 그렇게 빨리 걷느라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내 몸에 맞춰서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많은 것들 중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내용과 친해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그냥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라는 그런 찬송은 아니죠. 그렇죠?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만약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늘 걱정해야 되겠죠. 늘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뒤로 밀어둡니다. 오늘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오늘 느끼려 하지 않고 뒤로 밀어둡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 하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날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쌓여서 우리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속에서 행복이 흘러 넘쳐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부족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따뜻한 노 시인의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나태주 시인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라는 게 시 제목입니다.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 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의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있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